잠깐만요. 마트 영수증 한 번만 꺼내보세요. 3개월 전이랑 비교해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같은 걸 샀는데 계산대에서 나온 숫자가 달라요. 기름값은 이미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요. 라면 한 봉지가 편의점에서 1,500원이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쟁이 끝나면 다시 내려가겠지.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오르고 있는 이 물가, 전쟁이 내일 당장 끝나도 내려가지 않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비료값이 1년 만에 172% 폭등했어요. 172%요. 2배가 아닙니다. 2배를 훌쩍 넘긴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뉴스에서 한번 나오고 사라졌어요. 아무도 이게 우리 밥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 오늘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 중국 얘기가 나와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오른쪽 위 카드에 걸어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중국 주유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우리나라 식품 물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알고 나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먼저 드릴게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예요. 쌀 빼면 3.5%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요즘 장 보실 때 예전이랑 뭔가 다르다 느끼신 분들 지금 댓글에 맞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느낌이 정확한 겁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아무도 말 안 해준 진짜 공포.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전 세계 밥상 물가를 흔들고 있는 진원지가 어디냐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많은 분들이 석유 통로하고 바로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석유 통로가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해협을 통해서 운반되는 게 딱 4가지거든요. 석유, 천연가스, 황, 그리고 비료예요. 이 4가지가 전부 다 결국 식량으로 귀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석유가 오르면 농기계 돌리는 비용이 올라요. 트럭이랑 배로 식품을 운반하는 비용이 올라요. 농촌에서 경운기 한번 돌리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기름값이 폭등하면 농사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천연가스랑 황은요, 비료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예요. 비료를 만들려면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가 있어야 하고 황이 있어야 해요. 이 2가지가 지금 공급이 막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비료 자체도 이 해협을 통해서 대규모로 운반이 되고 있어요. 즉,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연료도, 원자재도, 완성된 비료도 전부 다 이 해협 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숫자를 하나 보고 가야 해요. 전 세계 황 수출의 4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거의 절반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비료 공급을 담당하는 선박의 4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요. 지금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동시에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농업 역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복합 충격이에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쌀 있잖아. 쌀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요. 쌀이 있어도 반찬이 사라진다. 3.5%의 공포. 잠깐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밥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밥이랑 같이 뭘 드셨어요? 달걀 프라이? 그 달걀 만드는 닭이 먹는 사료의 95%가 수입이에요. 두부? 그 두부 만드는 콩의 94%가 수입이에요. 삼겹살? 그 돼지가 먹는 사료 원료의 거의 전부가 수입이에요. 된장찌개? 된장 만드는 콩도 수입이고 거기 들어가는 애호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름값 폭등 때문에 하우스 재배 비용이 올라서 값이 뛰고 있어요. 쌀이 있어도 반찬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0%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20%도 사실 쌀이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쌀 자급률이 95%가 넘거든요. 쌀을 빼면 나머지 곡물 자급률이 3.5%예요. 밀가루요? 수입이에요. 옥수수요? 수입이에요. 콩이요? 수입이에요. 사료용 곡물 전체의 95%가 수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공급 충격이 전 세계 식품, 물가를 밀어 올릴 때 우리나라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비싸도 사와야 해요. 안 사오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주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최하 수준이에요. 미국은 120%가 넘어요. 프랑스는 190%예요. 호주는 아예 300%가 넘고요. 이 나라들은 식량을 남아서 팔아요. 우리는 없어서 사야 하는 나라고요. 그러면 전 세계 식품 원가가 올라갈 때 사야 하는 나라와 팔 수 있는 나라 중 누가 더 충격을 받겠어요? 당연히 사야 하는 나라가 더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농촌 현실을 보면 이 충격이 왜 더 치명적인지가 나와요. 우리나라 농가 소득이 한 해 평균 5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순수하게 농사로 벌어들이는 직접 소득은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알바를 하거나 공장 일을 하거나 국가 보조금이에요. 월로 나누면 농사 소득이 90만 원 꼴이에요.
농사로 벌어들이는 마진이 평균 3%에서 8%예요. 100만 원어치 팔아봤자 3만 원에서 8만 원 손에 쥐는 거예요. 박한 업종이에요. 정말 박해요. 이 상황에서 비료값이 172% 폭등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남는 돈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농부한테 선택지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폭등한 비료를 어떻게든 구해서 농사를 짓고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아예 농사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거예요. 농산물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둘 다 결론이 같아요. 우리 밥상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당장 내일 일이 아니냐고요? 지금이 4월이에요. 파종기예요. 씨앗을 심는 달이에요. 지금 뿌려야 할 비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그 결과는 가을 수확기에 확인이 돼요. 즉 지금 이 순간의 공급 충격이 하반기 식품 물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타임머신이 없어서 그렇지 하반기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지금 이미 보이는 거거든요. 3. 기름값 쇼크. 밥상에서 100가지 모두 흔들린다. 자, 그럼 이번엔 기름 얘기를 좀 해야 해요. 비료 얘기만 해도 이미 충격인데 기름 얘기까지 더해지면 그림이 완성이 돼요. 중동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2월 27일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2달러였어요. 그게 두 달도 채 안 돼서 배럴당 115달러까지 올랐어요. 59.7% 폭등이에요. 우리나라 주유소에서는 이미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차에 기름 넣는 비용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배가 바다를 다녀요. 이 배에 들어가는 중유 가격이 올라요. 지금 글로벌 해운 운임이 전쟁 이후 급등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요. 항공 화물 운임이 같은 기간 95%가 올랐어요. 거의 2배예요. 트럭이 도로를 달려요. 미국에서 디젤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어요. 40% 이상 폭등이에요. 음식료 회사 원가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예요. 운송비가 2배 가까이 오르면 원가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있어요. 제품 포장에 쓰는 폴리에틸렌 가격이 50% 이상 올랐어요. 유리병이요, 플라스틱 용기요, 비닐 포장이요, 이거 전부 석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름값 오르면 포장지 값도 오르는 거예요. 이탈리아 화장품 그룹 키코의 CEO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와 배송 지연이 겹쳐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요. 화장품 회사도 이 정도인데 식품 회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밥상에 올라오는 식품들이 어떤 경로를 거치든 원재료가 비싸지든 포장지가 비싸지든 운반비가 비싸지든 전부 다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만 오는 충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 위에서도 충격이 오고 있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어선들의 조업 비용이 올라요. 어선에도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전 세계 어선들이 조업을 줄이기 시작하면 수산물 공급이 줄어들어요. 이걸 피시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에요. 이 수산물 값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농산물이 오르고 축산물이 오르고 수산물이 오르고 먹는 것 전체가 지금 위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럼 기업들이 다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나요? 실제로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어요. 4. 기업들의 비명. 올리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7 1TB 모델 가격을 6.6% 올렸어요. 293만 원에서 312만 원으로요. 공식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부품 가격 급등과 운송비 폭등이에요.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중국 샤오미도 주요 스마트폰 모델 3종 가격을 200위안씩 올렸어요. 스마트폰이 이 정도면 식품은 어떨까요?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까 봐서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슈링크플레이션이에요.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줄이는 거예요. 과자 봉지는 그대로인데 과자가 줄어 있는 거요. 라면 하나인데 면이 조금 얇아진 거요. 음료수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 줄어든 거요. 표백제 제조업체 클로록스는 포장지 크기를 줄여서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내용물을 줄이고 같은 가격을 받겠다는 거예요. 유니레버라는 세계적인 생활용품 회사는 3개월간 글로벌 채용을 전면 중단했어요. 임직원들한테 보낸 공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달째 이어지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대한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요. 가격은 못 올리겠고 그러니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중산층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헌혈을 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가 나왔어요. 회당 70달러를 받기 위해 혈장센터의 IT 직원, 특수교사, 간호사 같은 중산층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몰려있던 혈장센터가 이제 중산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열고 있을 정도예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3월 확정치가 53.3이에요. 작년 12월 이후 최저예요. 유럽 소비자 신뢰지수도 16.3으로 뚝 떨어졌어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절반이 연 1천만 원도 못 가져간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원재료 비용이 폭등하고 임차료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버텨내는 한계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 하나를 꼭 해야 해요. 지금 이 에너지 위기가 중동 전쟁 하나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동시에 다른 충격이 오고 있어요. 중국발 오일 쇼크. 아무도 연결 안 해준 두 번째 폭탄. 이 얘기를 빼면 지금 퍼즐이 완성이 안 돼요. 중국 주유소 앞에 차들이 줄을 서고 있는 영상이 SNS에 돌았어요. 기름을 미리 넣어두려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를 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황 구매가 시작된 거거든요. 중국 전문가들이 이걸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1973년 미국 오일 쇼크의 중국판이라고요. 왜 이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냐면요. 중국은 이란 석유의 최대 구매처예요. 이란이 제재를 받으면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석유를 중국이 대량으로 사줬거든요. 그게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 해군 자산을 타격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 자체가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사실상 막으면서 중국으로 가는 석유 공급도 불안해지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에너지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더 많은 양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에요. 이 나라가 에너지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추가로 밀려 올라가요. 그 여파가 우리한테도 그대로 와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은 지금 자국 내수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요. 부동산이 무너졌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올라가면 중국 제조업의 비용 구조가 흔들려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 제품들이 한국에도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중국 내부에서 식품 수요가 폭발해요. 중국 사람들이 식품을 비축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식품 수출 시장에서 중국 수요가 늘어요. 우리나라가 사야 할 식품 원자재를 중국이 더 먼저, 더 많이, 더 비싼 값에 사가버리는 거예요. 즉 지금 전 세계 식품 물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중동 전쟁 하나가 아니에요. 중동 전쟁이 공급을 줄이고 중국발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를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폭탄이 하나 더 있어요. 환율이에요. 6. 환율 폭탄, 우리만 이중으로 맞는 이유. 자, 이제 환율 얘기를 해야 해요. 기름값이 오르고 비료값이 오르고 전 세계 식품 원가가 올라가는 건 전 세계가 다 같이 당하는 충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환율이라는 이중 충격이 추가돼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식품 원자재를 사올 때 달러로 결제해요. 원화로 결제하는 게 아니에요. 달러로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달러짜리 물건이 비싸지는 것도 맞는데 거기다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니까 같은 달러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밀 한 톤을 수입할 때 300달러였다고 해봐요. 환율이 1,300원이면 39만 원이에요. 지금 밀 가격이 30% 오르고 환율도 10% 오르면 어떻게 돼요? 밀 한 톤이 390달러가 됐어요. 근데 이걸 1,500원대 환율로 사야 하니까요. 58만 5천 원이에요. 같은 밀 한 톤인데 원화로는 43%가 비싸진 거예요. 달러 기준으로 오른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비싸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식품 수입 업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환율 상승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식품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식료품 구입비와 외식비로 쓴 돈이 전체 소비 지출의 30.4%였어요. 2006년 이후 최고예요. 20년 만에 먹는 데 들어가는 돈 비중이 가장 높아진 거예요. 이게 전쟁 충격이 제대로 반영되기도 전에 나온 숫자예요. 쌀값도 이미 작년 대비 10% 이상 올랐어요. 라면은 8% 올랐고요. 지금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김밥 한 줄 먹으면 5,000원이에요. 음료수 하나만 더하면 7,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도 전쟁 충격이 아직 100% 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IMF 연구에 따르면 비료 가격이 1% 오르면 글로벌 곡물 가격이 0.5% 오른대요. 유가가 1% 오르면 식품 가격이 0.2% 오른다고요. 지금 비료 원료 가격이 172% 폭등했어요. 이걸 IMF 공식에 대입하면 곡물 가격이 1년 기준으로 77%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유가가 60% 가까이 오른 거니까 식품 가격에 13% 직격이 추가되고요. 정리하면요. 밀가루, 식용유, 곡물 같은 식품 원자재가 25에서 3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빵이나 라면,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15에서 20% 이상 오르는 거고요. 외식 물가는 10% 이상 상승이 불가피해요. 빠르면 상반기부터 체감이 시작되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확실히 폭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 물가가 폭등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7. 정부 추경의 진짜 민낯. 2,600억이 아니에요. 26조예요. 자, 이쯤에서 정부 추경 얘기를 제대로 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정부가 2,600억 원 추경 편성했다는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실제 추경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26조 2천억 원이에요. 총 26.2조 원 규모로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 지원에 2.8조 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배정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2,600억은 그중에서 유류비, 비료, 사료 등 공급망 안정에 들어가는 부분만을 떼어서 말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이냐고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4조 8천억 원이 쓰여요.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 원이 들어가고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 예산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의 여파가 길게 이어진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와대 정무수석은 중동 전쟁 상황이 몇 달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장기화하면 이번 추경 외에 하반기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추가 추경이요. 26조짜리 추경을 편성해 놓고도 하반기에 또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정부는 4월 2일 0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어요.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운용되는데 지금 아래에서 두 번째 단계인 경계까지 올라온 거예요. 천연가스도 주의 단계로 격상됐고요. 4단계 중 3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정부는 공공부문 의무적 차량 5부제 강화, 원전 이용률 상향, 석탄 발전 폐지 시기 연장, 나프타 해외 물량 도입 지원까지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비료 얘기예요. 석유 비축유는 방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비료 원료 비축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조용해요. 중국은 호르무즈 봉쇄로 비료 핵심 원료인 유황과 요소 수급이 차단되자 기업들의 비축 물량을 즉각 방출하도록 압박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방어 기제를 가동했어요. 중국이 이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비료 비축 상황은 어떻냐 하는 질문이 지금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는 이번 사태로 인한 지속적인 비료 가격 상승이 농작물 수확량을 줄이고 식량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러한 장기적인 식량 가격 상승 압력이 2026년 하반기와 2027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2027년까지요. 전쟁이 내년에 끝나더라도 그 충격은 2027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파도가 한두 달 만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6조 추경이 이 위기를 막는 방패냐고요? 충격을 조금 낮춰주는 완충제예요. 방파제는 아니에요. 파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8.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 준비된 사람에게 보이는 것. 자, 이제 정리를 해봐야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연결해드린 흐름을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비료 원료 황 천연가스 공급이 동시에 끊기기 시작했어요. 비료값이 1년 만에 172% 폭등했고 기름값은 2달 만에 60% 가까이 올랐어요. 이 충격이 농업 원가를 밀어올리고 운송비를 밀어올리고 포장 비용을 밀어올리고 있어요. 여기에 중국발 에너지 수요 경쟁이 추가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거기다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면서 수입 식품은 이중으로 비싸지는 구조가 됐어요. 곡물 자급률 20%, 사료 곡물 자급률 3.5%인 우리나라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비싸도 사와야 해요. 그리고 정부가 2,600억 원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건 위기를 막는 게 아니라 충격을 조금 늦추는 역할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에 물가가 또 오를 때 왜 또 올랐지가 아니라 그때 그 연결고리구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먼저 갖는 거예요. 식품 물가 충격은 통상 순서가 있어요. 1차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2차로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3차로 외식 물가가 오르는 순서예요. 지금 우리는 1차 충격이 진행 중이에요. 2차, 3차는 아직 충분히 반영이 안 됐어요. 이 타이밍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공황 구매나 충동 구매 없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위기가 드러낸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식량 안보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예요. 곡물 자급률 20%, 비료 원료의 38%를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 사료, 곡물의 95%를 수입하는 구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구조예요. 식량은 에너지랑 똑같이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해요. 석유 비축하듯이 비료 원료도 비축해야 하고 식량 수입 루트도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게 다변화해야 해요. 이번에 외국인 농업 노동자가 90배 늘어난 지역이 화제가 됐잖아요. 한국 식량 안보를 사실상 외국인 노동력에 맡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도 제대로 봐야 해요. 세 번째로 이 위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란 전쟁이 끝나도 다음 지정학적 충격이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져요. 전 세계 식량 패권을 둘러싼 지정학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이 어려운 나라는 이 경쟁에서 늘 약자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식량 안보는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문제예요. 마무리, 마지막 한마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비료값 172% 폭등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4월 파종기에 농부들한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지, 그 선택이 가을 수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수확량이 우리 겨울 밥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전부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중국 주유소 앞에 줄 선 차들이 우리 기름값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호르무즈가 막히는 게 달걀 값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환율이 오르는 게 된장찌개 원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준비예요. 준비된 사람한테는 위기가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다르게 보이는 사람이 다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잠깐만요. 다음 편 얘기를 하기 전에 딱 하나만 미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위기 중동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고요? 중국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 발발 전 톤당 400달러 수준이던 세계 1위. 질소비료 요소 가격이 걸프만 공급이 막히자 단숨에 700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어요. 75% 이상 폭등이에요. 그 와중에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인 중국은 이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됐어요.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질소칼륨, 비료 등의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그며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를 극대화해 비료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료가 없어서 못 먹게 생긴 나라들이 중국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요. 비료 소비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던 필리핀, 베트남은 물론이고 국경 분쟁 중인 인도까지 자존심을 꺾고 베이징의 비료 수출 제한 완화를 호소하고 나섰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에게 수출을 풀어주는 대신 자국의 유리한 태도를 보이는 특정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비료를 내어주며 이를 선의의 지원으로 포장해 외교적 굴복을 받아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비료 한 가마니가 지정학적 무기가 된 거예요. 시진핑은 식량 안보는 국가 대업이라고 직접 선언하며 2030년까지 곡물 5천만 톤 증산을 추진하고 미국산 대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브라질산 수입 비중을 79%까지 늘렸어요. 2025년 중국의 총 곡물 생산량은 7억 1,490만 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중국은 지금 식량을 무기화할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곡물 공급 감소가 곡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어요. 또 미국 농무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 농부들은 올해 비료를 많이 쓰는 옥수수를 줄이고 비료가 덜 드는 대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해요. 즉 비료가 부족해지면 전 세계 농부들이 심는 작물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작물이 바뀌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이 바뀌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의 판이 통째로 바뀌고 있어요. 누가 비료를 쥐고 있고 누가 곡물 루트를 통제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지, 이 식량 위기가 중동과 중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새로운 지도에서 누가 식량 패권을 잡으려 하는지, 그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쯤 서 있는지, 오늘의 공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세상 공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다음에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석한 결과물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이 채널에서 제일 먼저 들으셔야 할 얘기가 거기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